앞부분에 있었던 특별 연설 내용의 네.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였는지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네, 특별 연설에서는 문 대통령이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특히 지난 1년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1년 만에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나아졌는지 그리고 백신 수급은 어떻게 됐고 남은 1년 일자리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라는 주로 포부를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네. 자, 여기서 소장님한테 일단 특별 연설 부분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먼저 들어볼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2분의 1 이상을 코로나 위기 그랬죠. 그리고 극복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할애했고요. 부동산 간단하게 설명했고 이후에 실물 경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네. 대한 고민과 이제 안보 문제와 외교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그 부분은 백신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세계의약품 생산 능력이 2위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백신 허브 국가로서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겠다. 네. 이 부분이 왜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이 되냐면 네. 그 과정 속에서 기자회견 과정 속에서도 약간 서운함을 비쳤는데 네. 백신 또는 치료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네. 불편함을 조금 비추곤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후 그 차기 대통령 선거의 핵심은 백신과 치료제의 공급이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다 했는데 이제 두 가지를 짚은 거죠. 하나는 11월 달로 약속했던 전 국민 백신 접종과 백신 집단 면역에 대한 부분들을 2개월 앞당겨서 9월에 1차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했던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백신에 대한 구걸 또는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네. 백신의 허브 국가로서 그 자리매김하겠다라는 또 자신감 표현했다라는 부분들이 네. 상당히 중요한 그 연설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조금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과연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정부에서 밝힌 대로 11월 이전에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을까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총리도 얘기했고 이 담당 부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시기를 다시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글쎄요 국민들이 조금 많이 위로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그 백신 공급과 이 접종과 관련해서 뭔가 좀 대통령이 서운함을 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일까 이 말이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방역과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이 모든 결과는 반드시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서운해 하시겠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기술력 면에서는 세계 2위인데 왜 지금 우리가 백신이 이렇게 허덕거리느냐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는 국민들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11월 집단 면역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지금 말은 11월 얘기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백신 공급되는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못 주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계속.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일단 사과를 하고 하셨으면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는데 지금 하는 내용을 보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과거의 그 잘못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보다는 뭐 그 코로나 탓, 뭐 또 야당 탓, 이런 외국 탓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약간 애매하다라고 네. 하는 느낌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고요. 네. 사실 야당에서 제가 보면서 야당에서 어떻게 논평을 할 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의 그 초기 모두 말씀만 보면은 유체이탈, 자화자찬, 그리고 코로나 탓, 남 탓,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식으로 풀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참 고구마라고 하는 별명이 그 공감대가 있을 수 있다. 사실은 이번 국면에서는 국민들한테 약간 속 시원한 걸 보여주셨어야 하는데 네. 시원하게 뭔가를 인정하고 뭔가 돌파구를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시지가 너무 빈약해가지고 사실 과연 이번 특별 연설 자체가 국민들한테 어떤 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그 회의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있었던 특별 연설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이 백신 수급과 이 방역, 접종 이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에 관해서 이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해소를 해주기도 했지만 글쎄요, 또 야당 평가에서 볼 때는 글쎄요, 뭐 자화자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올 것 같다라고 미리 예상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어진 이 질의응답 시간에서 또 예상했던 대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첫 질문의 답변이 가장 아쉬운 점이 부동산 문제였고 질의응답의 마지막 질문이 또 부동산으로 네. 끝났어요.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뭐 연설에도 짧게 언급이 되긴 했어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고 투기 근절을 해야 한다라는 약간 원론적인 얘기였다면 질의응답에서는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을 재점검하는 건 당연하다. 네. 하지만 부동산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궁금한 점은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다른 내용에 비해서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온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큰 그 기조의 변화가 없지만 이제 실수요자 이야기를 계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실수요자라고 하면 무주택자, 그 다음에 청년, 신혼부부 또는 일가구 보유 그 주택자 이제 이런 분들을 실수요자라고 하는데 네. 그 동안에 있어서 투기 건설에 너무 많은 힘을 그 쏟았기 때문에 네. 실수요자 보호에 있어서 소홀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아주 그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죽비에 맞고 깜짝 놀라고 정신을 차렸다.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아주 그 적극적인 표현이거든요. 네. 아까 김우석 교수가 이야기하셨던 남탓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짧게 분열과 로 끌고 가는 경향도 있었다. 한 문장 정도가 나왔지만 네. 스스로 반성하고 그 다음에 깜짝 놀랄 정도로 죽비를 맞았다고 표현할 정도의 그 자기 반성을 역대 없던 그 강한 그 반성과 변화라고 저는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남탓 얘기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아주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위기를 모두 극복을 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불안감을 증폭시키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가 있어 왔다.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지금 말씀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 첫 번째 질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부동산 질문하면서. 그런데 지금 그 위기 증폭 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가짜 뉴스의 프레임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정치 쪽에서는 온갖 주장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인정되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나를 욕하는 건 국민들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을 계속 그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뭔가 자기 방어 기제를 네. 하셔가지고 지금 가짜 뉴스 위기 증폭 세력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확실하게 대놓고 내가 확실하게 잘못했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책임은 나한테 있다. 우리 정부에 있다. 라고 얘기하셨으면 훨씬 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장관 후보자,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또 총리 후보자,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었는데 글쎄요. 지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완벽한 것은, 완전한 것은, 완결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상의 근거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일 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언론검증 그리고 청와대 이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들을 볼 때 흠결보다 업무 능력을 좀 먼저 봐야 하는데 인사청문회가 흠결에만 너무 집중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능력과 문제점, 흠결을 모두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흠결에만 집중돼 있는 점, 이 부분을 굉장히 서운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죠. 네, 오늘 사실
그 3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시안입니다. 오늘이 만기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만기죠. 예. 오늘 시안에 맞춰서 채택하지 못할 경우에 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송부를 요청해서 여야가 더 논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오늘 사실 문 대통령 발언 중에서 이 질문이 나온다면 가장 주목받는 답변일 거다라는 그렇죠. 예측이 있었는데 우선 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그 청문 보고서 채택 관련 답변은 아주 원론적이었습니다. 네. 여야가 논의를 해서 알려주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네. 것이었지만 더 많은 내용을 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으로 그렇죠. 풀어냈는데요. 특히 뭐 그 전에도 이제 그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야 네. 하고 정책 검증을 공개로 해서 동시에 겨뤄보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문 대통령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고 다음 정권 이제 본인은 괜찮지만 다음 정권에서 이 문제는 제대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네. 문제 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다음 정권에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그리고 능력 검증을 국회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해서 장관 후보자 또는 고위직 후보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언급한 내용 중에 현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이런 별칭을 했습니다. 무한주기식 인사청문회다라고 3번 정도 언급했거든요. 네. 지금 무한주기식 청문회라고 하는 건 예전 정부 때도 있었던 얘기거든요. 네. 여야가 바뀌었을 때도 지금 그 현 야당이 집권당일 때도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서 청문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현 대통령께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현 대통령이 야당 때 했던 일을 스스로 야당 대표 때 했던 일을 스스로 방어하는 쪽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약간 입지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는 핵심적으로는 지금 능력 검증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잖아요. 능력 검증이라고 하면 29번 그냥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지금 국정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온 국민이 잘한 게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장관들이 다 불명예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능력 검증이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공사 구분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그 인격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공사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네. 공사 구분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일인데 이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공과사를 구분을 하고 공적 자금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공적 기회를 통해서 뭐 물건을 들여가지고 팔고 이런 게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비공개로 할 일입니까?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을 해야지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확실히 걸러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걸러내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문제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김혜숙 인사수석에 대해서 제발 좀 바꿔라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선생님, 아까 우리 기자가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취재 기자들이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막상 나온 답변은 굉장히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은 여야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 이 얘기였습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지금 야당에서는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도 지금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되실 일단 것 뭐 같습니까? 그 해설과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 조금씩 왜곡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왜곡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실질적으로 3단계 청문을 이야기를 했어요. 청와대의 검증, 언론의 검증, 그 다음에 국회에서의 그 청문회 과정에서의 검증, 그리고 이걸 종합적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이유는 있었다. 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기부 장관, 해수부 장관, 국토부 장관을 왜 그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있었다. 그리고 최고의 참모를 네. 갖고 싶은 게 나의 욕심이다. 그런데 최고의 참모가 인사청문회에 그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됐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되는데 예전에 야당이 했던 거 답습한다, 방어 기대로 쓴다가 아니고요. 예전에 야당도 그렇게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도 그렇게 했는데, 실제 4년을 운영해보니, 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정권에서는 바꾸어야 되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 이 개념이거든요. 네네.
변명이나 방어나 남 탓이나 내로남불이 아니라 네. 4년을 운영해 보니까 최고의 참모를 모시기가 어려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참모를 모실 수 있도록 네. 도덕성의 문제는 비공개, 그다음에 정책과 능력에 대한 문제는 공개로 그 차기 정부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걸 변명이라고 이제 보거나 네. 내로남불로 그 해석을 하면 상당히 곤란하고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네. 대통령은 명확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임혜숙, 그다음에 그 누구예요? 박준영. 박준영, 그다음 노영우 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나는 이는 이유로 네. 후보로 추천을 했는데 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이 세 사람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언급을 한 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많이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는 건 흔적을 뭡니까? 찾았어요. 낙마자가 있을 수 있다. 당정청이 긴밀하게 네.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여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판단하겠다라는 대통령의 말. 근데 우리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글쎄요. 그 얘기가 낙마자들이 한 두세 명 있을 수, 한두 명 있을 수 있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예, 맞습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한 명 정도는 네. 낙마자가 있을 수 있겠다는 네. 이 느낌을 네. 대통령의 은사와 알겠습니다. 표정에서 봤습니다. 아니 그 그 대- 한 명 가지고 깜짝 놀라 그러게 하겠어요? 뭐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뭐 전원 다 일반적으로 일면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으니까요. 생각하기에 깜짝 네.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한 명 가지고 깜짝 놀라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